안녕하십니까, 박연미입니다. 1897대 1932. 어제 하남시의 주유소에 갔더니 휘발유와 경유값이 이렇게 뒤집혀 있더군요. 지난 주말 나들이 차량이 참 붐볐는데 저처럼 기름 넣다가 놀라는 분들 많았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로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씩 내려가니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곳들이 생기는 거죠. 이동은 늘고 기름은 비싼 날들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대중교통 타는 분들도 부쩍 늘었네요. 몸살을 앓는 경제 상황에도 봄 날씨는 공평하게 공동소유입니다. 하늘 한번 보시고 한 주 시작할까요? 5월 9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예금, 적금 이런 쪽에 돈 좀 묻어둬야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 모양이네요. 또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지금 준공된 지 한 50년 됐는데 이 아파트를 최고 60층 높이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 가장 큰 매물로 꼽히던 SK 쉴더스 상장을 철회한다고 하네요. 또 우리나라 가구들 5집 중 2집은 적자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역전됐다, 이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국제선 여객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경제 소식 오늘 뉴페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증시 잠깐 들렀다가요. 행복발전소 여는 날이죠.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느니 집주인한테 준다, 이런 얘기인데 길게 봐서는 어떤 게 더 나을지 저희가 함께 따져볼게요. 특허발전소도 열립니다. 기업들이 출원한 상표 데이터를 보면 어느 쪽에 시장이 열리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오늘 목성호 상표 디자인 심사국장과 함께 상표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저희 방송 중에 장문 100원, 단문 5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의 홍성용 기자가 주말 동안 들어온 경제 뉴스 종합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홍 기자님, 미국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이른바 빅스텝으로 올린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순차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과 4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정책 금리 목표 범위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미국의 긴축 속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5%대에 근접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연내 최소 3차례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 금통위가 연내 0.25%포인트씩 최소 3차례 추가 인상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1.5%에서 연말에는 2.25%까지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13년여 만에 7%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대출받으면 연간 대출이자만 700만 원인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이른바 빚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62조 1,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만 1,755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시장 전망대로 연말까지 금리가 3차례 더 올라가면 지난해 8월 이후 1인당 대출이자 부담은 131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한은의 추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잖아요.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게 될 텐데 은행으로 돌아가는 돈이 제법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예금과 적금 상품 금리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과 적금금리 인상에는 인색하다 그런 비판이 계속되자 금리 인상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주요 5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도 이달 들어 2조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한은이 지난달 14일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1.25%에서 1.5%가 됐죠. 시중은행들도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금리를 더 올려서 화답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지난달 18일부터 정기예금 등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렸고 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660조 6,399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1,536억 원 증가했고요. 정기 적금은 35조 9,591억 원으로 전월보다 8,055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출이자가 늘어나니까 증시는 재미없고 이쪽으로 안전하게 돈을 좀 굴려야겠다 이런 분들 늘어난다는 건데 좀 고민이 돼요.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에 또 연동해서 올라가는 대출금리도 올라가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상황 좀 지켜봐야겠는데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해봤더니 한 5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 가계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이 4,600만 원이었는데요. 원리금 상환액만 4,500만 원이었습니다. 4,600만 원을 벌어서 원리금 상환에 4,500만 원을 쓴다고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 원리금 상환액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98%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부분을 거의 빚 갚는 데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이른바 LTI라고 부르는데 이 LTI가 높은 가구는 적자 가구의 61.5%를 차지했고 이들의 평균 부채는 다른 가구들보다 4배가량 많은 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서 빚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을 경우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요 빚 다이어트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시에서는 올해 상장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SK 쉴더스 상장 안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죠? SK 쉴더스가 지난 6일 공모 철회 신고서를 공시했습니다. 신고서에는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돼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이로 인해 상장을 철회한다 그런 입장을 냈는데요. 미국발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사이버 보안 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쉴더스라는 회사가 사이버 보안 관련 업체입니까? 맞습니다. SK그룹의 사이버 보안 기업 SK인포색이 물리 보안회사 ADT 캡스를 인수하면서 출범했는데요. 지난 수개월 동안 상장을 추진해왔고 희망 공모가 범위가 3만 1,000원에서 3만 8,8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최대 3조 5천억 원의 거대 사이버 보안 기업이 탄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 보안 기업 S1과 비교를 당했는데요. 공모가가 너무 고평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보안업계 1위 기업이 S1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SK인포색이 인수했던 ADT 캡스도 이 S1에 비해서는 2위 사업자였고 매출도 더 낮았기 때문에 너무 고평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업계 1위 보안 회사가 S1인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다. 그런데 만약에 쉴더스가 공모가 희망가대로 공모를 받는다고 하면 3조 5천억 원이니까 지나치게 고평가된다. 네, 이 맞습니다. 물리 보안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건물 경비 같은 것들을 하는 걸 물리 보안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SK실더스의 상장 실패에 대해 아쉽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국내 사이버 보안 1위 사업자가 성공적으로 IPO를 마치면 상징성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재조명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국내에서 사이버 보안 사업은 중요성에 비해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 이 안랩은 국내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임에도 현재 정치 테마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SK실더스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상장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안랩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 우리가 정치 섹터에서 많이 해왔다. 이거는 새롭게 지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어요. 50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60층짜리 초고층 건물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시범 아파트가 최고 60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된다는 건데 시범 아파트 인근에 한양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역시 50층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는 얘기입니다. 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은 지난달 28일에 여의도 시범 한양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 통합기획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사업 과정의 각종 심의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2년 준공돼 지어진 지 51년이 됐는데요. 지난해 말 신속 통합기획단지로 적용된 이후에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13층 1578세대 규모의 시범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해서 60층 2400세대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5년에 준공돼서 올해 48년을 맞은 한양아파트도 네. 현재 12층 588세대인데 50층 1000세대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일단 논의 중인 상황인데 용적률을 이 정도로 높인다. 그럼 거의 2배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로 가볼까요? 서울 지역에서 경유를 휘발유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 많아졌습니다. 저도 어제 한 두세 군데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모양이네요. 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통해 서울 주요 지역 기름값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8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32원, 경유 가격은 1,917원이고요. 서울 평균도 각각 1,979원, 1,963원이니까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싼 것은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별로 분석해보면 가격 역전 현상, 그러니까 경유가 더 비싼 현상이 벌어진 곳이 꽤 있습니다. 서울 중구와 강남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8일 오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가격을 보면 중구 A 주유소는 휘발유가 2,489원이었는데 경유는 2,599원이었고요. 2,500원이요? 그렇죠. 비싸네요. 리터당 110원이 경유가 더 비싼 겁니다. 네. 강남구 B 주유소는 각각 1,985원과 1,989원, 마포구 C 주유소는 1,946원과 1,951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유가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세금이 낮게 매겨져서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한 건데요. 이번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재고가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에 국내 경유 가격은 2008년 7월 이후로 1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 고공행진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유종에 걸쳐 세금을 내렸지만 인하폭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적은 것도 가격 역전 현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요. 기름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다. 지금 둥근 애가 떡 썹니다. 아이디가 재밌네요. 이분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주로 휘발유 가격이 그 주유소 가면 폴산 위쪽에 있잖아요. 경유가 비싸니까 경유하고 자리를 바꿔놨더라. 이런 휘발유를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늘어난다.
꼼수라고 해주셨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선 여객 많이 늘었다는 소식 짧게 전할까요? 네,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엔데믹 분위기가 펼쳐지니까 지난 4월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한 달 만에 55%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제선 여객 수는 64만 4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이는 3월에 비해서 55.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2021년하고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늘어난 거죠?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259.8%나 급증했습니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인데 지난 연휴에 제주도 가는 그 김포공항도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분간 좀 각오해야겠네요. 폭발하는 소비.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코로나. 고민할 게 많은 그런 시즌, 계절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홍성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직 마스크 벗고 사람들 만나잖아요. 실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끝이 거의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우리 함께 살아도 안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방역수칙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국내 증시 소식 들어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장중 반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지난 목요일 폭락세가 너무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우지수의 경우 장중에 잠시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지표 중 하나인 10년물 금리가 장중 3.1%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또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경기도나 우려도 확산됐다는 점이 장중 미국 증시의 하락세를 부추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고점 대비 20% 빠진 시장을 일컫는 약세장에 진입한 이후 좀처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증시의 상황입니다. 고용지표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었는데 이게 원인이 됐던 거는 지금 연준이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잡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크게 망가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악재를 더 유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선방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도 많이 힘든 겁니까?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타까운 첫 번째 현실은 지난해 미국 증시가 급등할 때 한국 증시는 거의 오르지도 못했고 특히 작년 여름 이후로 코스피는 줄곧 계단식 하락을 겪다 보니까 더 이상 빠질 데도 없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를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 급락 성격은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주도주들의 성장에 대한 불안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현재 반도체나 자동차, 국내 주력 기업들이 잇따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불안이 크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경기 부양 시 미국보다 그리고 신흥국보다 선진국들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나라 증시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은 11일 수요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 기대감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번 4월 소비자 물가에서 고점을 찍고서 내려갔다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면은 지수는 더 나아가 증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들이 한층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선방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0.3%대 하락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견조하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테마단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부각됐던 이슈인데 삼성전자의 5G 투자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5G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SK 쉴더스가 상장 안 하기로 했다 이 소식 저희가 짧게 전해드렸는데 증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올게 왔다. 약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SK 쉴더스도 그렇고 2월 달에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대여급 IPO가 그 증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올해는 조금 지연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장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거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지고 있기는 한데 4월 기준으로 서울 임대차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0%. 2년 전하고 비교하면 전세보다 월세가 무려 10% 이상 늘어난 건데 이걸 나름대로 따져보셨을 거예요. 금리도 올라가고 전세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거나 아니면 집주인한테 주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 있죠. 갚으면서 쌓인다 그리고 소멸된다.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4월에 서울 임대차 계약 중에 월세 계약 비중이 40%다. 요거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숫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4일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곳에 따르면은 이제 4월에 맺어진 임대차 계약 전체 한 18,0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7,000건 정도가 월세다. 그러니까 40% 조금 못 되는 수준이 월세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난 수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1월에는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대략, 2월에는 38% 조금 넘었고요. 3월에는 32%였다가 크게 올라서 이제 40%까지 10건 중에 4건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다. 이렇게 월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무주택자들이 전세를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들을 선호하셨는데 월세 거래가 이렇게 많아진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도 올랐고 그다음에 매물이 일단 줄어들었죠.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매물이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문제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기도 어려운데 또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한도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은행에다 이자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거보다는 월세를 내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수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보다 월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식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월세가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집주인도 월세로 내놓기를 선호하고 네. 집을 구하는 사람도 대출도 어려운 데다가 은행이자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집주인이 달래는 대로 주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월세 내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대출이 나온다라는 것부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어디선가 더 돈을 더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 한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는 일단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그런 대출들 같은 경우는 2억 2,200만 원 정도가 한도고 아무리 비싸봐야 한 5억 정도가 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전세자금을 100% 다 해주냐 또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내 목돈도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 번거로운 상황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아예 그냥 목돈 크게 필요 없이 소액으로 월세 보증금 넣고 대출 이자나 거의 비슷한 월세를 내자 라고 하는 것도 선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하고 네. 뭐 월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바뀌게 되는지 이걸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대출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대출 금리가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월세로 돌아설 수가 있겠죠. 지금 대출 금리는 1월부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보니까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은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뭐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이니까 1.8에서 2.4%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책 대출을 받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제 소득 요건이라든지 또 이 한도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되고 한도는 1억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 일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보면은 이게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보통 한 4에서 5%대 중후반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높네요. 예, 높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3개월, 6개월 혹은 12개월 변동금리인데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요 정도 하고 월세로 바꾸는 거하고 차라리 월세는 최소한 2년간은 고정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 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어머니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00에 5만 원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네.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보증금을 월세 월 임대료 얼마로 전환을 할 것이냐. 요게 기준금리 플러스 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5%인데 만약 1억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1억의 3.5%인 350만 원. 뭐 나누기 12달 하게 되면 월 29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억당 한 월 30만 원 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다만 이 전월세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에 보증금 2억이었지만 이거 보증금 좀 낮추면서 혹은 올리면서 월세를 조정할게요 라고 할 때만 적용이 되는 거고 새로 계약을 맺을 때는 뭐 시장 전환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수급에 따라서 부동산에 내놓는 값으로 정해진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네. 만약에 신혼부부가 네.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5억 원짜리 전세를 구합니다 할 때 대출을 우리는 한 3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3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게 저렴합니까? 아니면 반전세로 해서 네. 우리 이 3억에 대한 월세를 내면서 있는 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저렴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전월세 전환율과 대출 이자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3.5%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시장 전환율을 봐야 되잖아요. 시장 전환율은 당연히 그보다 높습니다. 네. 그런데 전국에서 봤을 때 2월 기준에서 서울이 가장 낮아요. 서울이 4.7% 정도고 그 외 지역은 모두 다 5%를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경북 지역인데 경북은 8.1%거든요. 와. 이게 수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역마다 어디선가는 월세를 선호하고 어디선가는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집값이 높은 곳일수록 월세를 선호하더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높은 곳일수록 아무래도 세입자가 그 큰 돈, 목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목돈을 받아봐야 집주인 입장에서도 딱히 굴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전월세 전환율이 한 5%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은행 대출이자 아까 말씀드린 게 4에서 5% 중후반이었으니까 살짝 대출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변동이기 때문에 좀 변동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있다면 집주인한테 잘 말해서 조금 더 깎아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집주인이 완강하게 나는 월세를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세입장에서 이제 목돈에 부담이 되면 차라리 그 목돈을 다른 데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억짜리 대출인데 네. 5억짜리 집인데 2억의 보증금을 넣고 3억까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목돈 2억을 놀리느니 조금 더 싼 월세 쪽으로 들어가서 보증금이 적은 쪽으로 들어가서 월세를 내면서 집은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 자금을 좀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월세 전환율과 대출 금리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월세를 택하는 쪽이 유리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는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확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로서의 성향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셔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월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더 볼게요. 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월세 세액공제는 다만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럴 때만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뭐 6천만 원, 4,500만 원 기준이 있긴 한데 그 기준 안에만 들어오면 월세를 내시는 것에 적게는 10%, 이것도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게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이자도 물론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네. 하지만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요거를 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또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이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산을 평가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뭐 상가 보증금 이런 건 없이 그냥 주거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이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전세 보증금보다 월세 보증금을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재산을 작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겠죠. 네. 네. 월세 그 금액 자체도 적지만, 그러면 왜 보증금은 적지만 매달 내는 월세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이 더 부자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 하면 월 임대료 곱하기 40, 그러니까 40개월치 임대료를 다 합친 것 플러스 월세 보증금, 요걸 더해보게 되면 이게 전월세 전환율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에 50만 원짜리 전세다, 월세다라고 한다면은 50만 원 곱하기 40개월 하면은 2천만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1억에 50만 원짜리 월세는 1억 2천만 원 정도인 전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1억 실제로 전월세 전환율로 따져보면 1억에 50만 원짜리 월세는 한 2억 7천만 원짜리 전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이 훨씬 더 월세를 사는 게 적게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에서는 이렇게 월세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고민되는 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이 일부러 이 세금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득이 지나치게 높게 잡힐까 봐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내가 정말 실질적인 주거 고민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월세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세도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긴 한데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내가 선택한 대출의 변동 주기 3개월 혹은 6개월, 12개월을 선택하기에는 이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6개월마다 금리가 오르는 부담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도 많이 오를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 올린다라는 신호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세를 선택해서 올라가는 것과 월세도 물론 오르겠지만 일단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그리고 2년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최대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수요가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실제로 시장에 나오게 될 이 매물들이 월세가 더 많아지느냐 전세가 더 많아지느냐, 집주인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다면 월세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다운되는 요인이 미쳐지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그 수요 공급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될지 결국은 수급 문제인데 네. 만약에 소장님 동생이 결혼을 할 거예요. 네네. 항상 그 존재하지 않는 소장님 동생이 예. 우리 방송에 늘 그 등장을 하잖아요. 네. 형, 나 결혼할 건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해. 아 남동생인가요? 남동생이에요.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마. 자, 오늘은 남동생입니다. 네. 형, 나 그 은행에 가서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요걸 갚으면서 지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예. 있는 돈에서 보증금 좀 내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소장님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굉장히 저울질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만약에 마련돼 있는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그냥 월세로 살아라.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정책자금 대출, 네. 중소기업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라면 1억 남짓한 규모라면 그게 더 유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3억 4억씩 들어가면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거라면은 그런 선택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그 전세자금 대출 외에 내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30% 20%는 내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목돈을 묵혀두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수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들도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겨놓고 2년 혹은 4년 동안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내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맡겨놓고 기회비용을 잃느니 이 사실은 그 돈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월세 보증금으로 훨씬 더 낮으니까 줄여서 목돈을 좀 투자하고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내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동생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네, 전액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기도 힘들 거고요. 근데 요즘같이 장이 어렵고 그럴 때 네. 목돈을 어디다 투자하죠? 사실은 어딘가에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잖아요. 그렇죠. 집이 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봤을 때 언제라도 조금 이전을 할 수 있을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세를 살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자면 내 목돈이 필요한 거니까. 큰 돈이 어딘가에 묶이지 않게 그게 내가 사실은 언제든 내 집 마련에 쓸 수 있게 출격 대기할 수 있는 상태로 놔둬라. 그렇죠. 세입자라고 한다면은 무주택 세입자일 테니까요. 아, 근데 전세 들어가서 살아도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좀 일찍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충분히. 세입자를 근데 내가 구해야 된다는 단점, 네. 그리고 뭐 복비를 내가 내야 된다는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자면 지금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뭐 네.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는 하네요. 네. 어, 서울에서 큰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서 살기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짱이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거고 이자가 비싸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임대차 3법에 따라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사용하신 분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나오시고 난 이후의 전월세 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임대차 3법이 시행 직후에는 전세가 부족했었죠. 그런 부족한 거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 매물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기대는 돼요. 그런데 그게 전세로 공급이 될지 월세로 공급이 될지는 조금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실제로 전세로 나오게 됐을 때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그랬었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집주인이 갖고 있는 대출금을 갚거나 아니면 그 목돈을 다시 갭 투자 같은 것에 이용을 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전자나 후자나 거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금 갚아도 되잖아. 그런데 어차피 대출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받아놓은 대출들이 많지 않다는 거. 갚을 사람들은 진작에 갚았다라는 것과 네. 두 번째는 그 목돈을 받아서 어딘가에 갭 투자를 하려는 이 상황 자체가 어려워졌으니까 다주택자는 거의 이제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으니까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집주인이 목돈을 받아봐야 어차피 세금만 많이 나가고 차라리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시장에 월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전세는 귀해지고 월세는 조금 흔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눈치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좀 지켜보자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시장의 가격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제 내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네. 많이 이제 부동산 관련 또 대출 관련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 보자라는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급변하는 시기여서 사실 예.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직 결정된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향후의 상황을 좀 면밀히 보고 하반기 시장은 좀 현명하게 천천히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 어떤 거 챙겨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이제는 LTV는 많이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30에서 40%. 이제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한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했을 때 한도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일단 없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DSR입니다. 그렇죠.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묶이는 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 소득 대비 연간 40%를 원리금 상환액을 못 넣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은행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40년 만기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를 길게 하면 대출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헌데 한 1억당 1,2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1,200만 원 있으면 1억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LTV가 올라가더라도 내 소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 요걸 따져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바뀌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수요가 늘건 호가가 오르건 대출이 돼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허 관련해서 저희 오늘 특허 발전소 있는 날이죠. 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든 상품에 상표라는 걸 붙입니다. 이 상표라는 게 이 제품이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특징을 가진 거다, 이걸 알려주는 일종의 간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기업이 출원한 상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요즘 이 시장이 핫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특허발전소 특허청의 목성호 상표 디자인 심사국장과 함께 상표 데이터 분석해서 어느 쪽에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장님, 우리 네. 특허청이 특허 등록도 하고 상표 출원도 맡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특허하고 상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상표의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상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요. 네. LG TV, 삼성 TV라고 했을 때 TV는 상품에 해당되고요. 그 상품의 이름인 LG, 그리고 삼성은 상표에 해당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름들이 상표권으로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텔레비전으로 좀 예를 들자면 네.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기술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대상이 됩니다. 뭐 QLED, OLED 이런 건 특허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지식 재산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떤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건가요? 네, TV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TV의 외관, 형태, 형상 그런 부분은 이제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행한다고 하는 그 뭐 이젤 같이 생긴 데 올려놓는 요런 디자인,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은 디자인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는요, 순서로 따지면 가장 마지막에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나요? 예, 저는 먼저 그 세 가지의 좀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발명가나 창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나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은 기술이나 또는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상표권의 경우에는 상표의 이름이 대상이기 때문에 출원하더라도 바로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요, 먼저 특허를 먼저 출원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디자인권을 출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출시가 이제 임박했을 때 상표를 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QLED, OLED 같은 기술은 일단 그걸 만들어낸 개발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쪽과 네. 협의해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네. 디자인은 발명자가 신청을 하면 요건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요? 네,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등록 이후 3년까지
아예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비밀 디자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디자인을 비밀로 한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걸 비밀로 하나요? 보통 기업들이 본인의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노출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추론은 해서 권리는 이미 받아 놓되 일정 기간 동안 오픈하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에 제품 출시가 임박했을 때 상표 추론을 하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보통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3자가 그 전에 디자인을 베끼거나 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을까 싶은 그런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시대마다 그런 디자인들이 있기는 했어요. 네. 저희 한 20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그 콤팩트라고 했던 화장품을 서랍식으로 넣었다 닫았다 이게 시작을 한 때 재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최근 들어서 롤러블 LED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우리 상표 데이터로 기업 전략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 출원의 순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사에서 출시한 G 플립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분야에 관한 기술 자체는 한 2016년도 정도에 특허 출원이 되었습니다. 아, 2016년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권 출원이 2017년, 18년에 걸쳐서 이제 출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공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2월 정도에 G 플립이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에 이제 상표 등록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제품 출시가 임박했고 휴대폰에 무언가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표 출원을 있고 난 다음에 네. 곧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특허 출원이 2016년도에 된 건 몰랐어요. 굉장히 네. 오래전에 되어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출원도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년, 5년 네, 전.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 네, 어떤 좀 게 다른 있습니까? 영역에서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상표의 이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거 말고 상표에서 사용하기 위한 상품 또는 업종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테슬라라고 하는 이제 아시는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충전소업이라든지 또는 태양열 전지 지붕이라든지 뭐 이런 쪽 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레스토랑업을 출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레스토랑업에 상표를 출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뭔가 충전소와 레스토랑업이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출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곧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바깥에서는 차량을 충전한다라는 모델이라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나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레스토랑업에 출원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현대차도 레스토랑업에 상표를 출원했다고요?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뭐예요? 출원된 상표의 이름은 제네시스입니다. 아, 상표 자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선 테슬라와 다르게 뭔가 가스 충전압과 연결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가지고 레스토랑업을 만들었고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레스토랑업과 뭔가 연결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후에 뉴욕에 제네시스 하우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차량 전시장과 그다음에 공연장, 그다음에 레스토랑업이 이제 연결된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메타버스 관련된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020년 한 9월 정도에 가상 현실에서의 업무시설 제공업이라는 쪽 업종을 해가지고 상표 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 자체는 인피니티 오피스에서 인피니티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그 이후에 마침내 이 가상 현실에서의
업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출원된 것을 보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출연할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재밌네요. 그래서 그 조만간 만약에 그 네. 가상현실에서 업무시설 제공업 이걸 2020년 9월에 페이스북 운영하는 메타가 서비스업 출시하겠다 등록을 했다. 예. 조금 있다가 사이버 부동산을 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종의 상표가 어느 쪽에 특히 많이 나온다. 이거는 시장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의 경향은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분야에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분야에 새로운 상표 출원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핫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시장과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지를 좀 더 눈여겨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상현실의 부동산업과 같이 그러한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신다면 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통계를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요즘에 뭐 핫하다. 작년에는 뭐 관련 종목이 그룹을 형성해서 주가를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한 해 동안만 10,000건 이상 출원이 됐군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표 데이터 찾아보려면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나라의 데이터 자체는요. 무료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보고자 네. 하시면 유럽 지식재산청에서 만들어내는 TMView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식재산 기구인 와이포에서 만들어내는 글로벌 브랜드 DB라고 하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좀 전반적인 경향을 아실 수 있고요. 네.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주요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미국, 일본, 중국 정도의 DB를 조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찾아보실 수 있는 건 저희가 인스타나 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청의 목성호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9시에 만나요. 발전.